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그림자가 먼저 생기지 않는다. 나무가 먼저 자라고 그림자는 뒤따라 생긴다. 이 증시의 투자 격언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는 생각 들죠. 여기서 나무는 거래량, 그림자는 주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과정에서 이 흐름이 진짜라면 거래량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뜻입니다. 이 거래가 별로 없는데 생기는 주가 흐름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장을 교란하는 작전주 세력들도 이 거래량만큼은 속일 수 없다는 말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요, 이 주식 투자할 때 가격만큼이나 이 거래량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 뭐 이렇게 챙길 게 많냐고요? 그래도 하나씩 꼭 챙겨야 합니다. 편안한 토요일 저녁 저희와 함께 부담 없이 주식 공부해보도록 하죠. 6월 5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합니다. 8130번님, 소장님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 싫은 말이 박스권 횡보예요. 6월엔 제발 박스권 탈피해서 성투하고 싶어요. 올 1월부터 5월까지 이 박스권 장 아니었습니까? 저도 박스권을 무지 싫어해가지고 제가 한때 이제 이 투자에 완전히 올인했을 때는 박스만 보면은 막 발로 차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저도 박스권을 싫어하고 6월엔 위로든 아래로든 떨어져도요, 이 박스권이 깨지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이 횡보보다는요. 우리 모두 기대해 보도록 하죠.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잠시 후에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이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아이돈 케어 시간 있죠.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정잣돈 모으는 비법부터 부자 되는 습관 이야기 나눠봅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다지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태양광 산업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마치 우리가 방송하는 것을 세력들이 들었던 것처럼 네네. 이번 한 주에 태양광 주가들 주식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예측했습니까, 우리 하청환 본부장? 사실 이제 친환경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또 너무 좋게 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한 번쯤은 또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뭐 자동차는 이제 수소나 이제 전기 쪽,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태양광, 해상풍력 등등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 친환경 쪽에서는 어쨌든 태양광이 으뜸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재생에너지 보니까 쪽에서는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같이 반영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을 뭐 좀 이따 또 얘기를 또 드리겠지만 또 워낙 또 고공행진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업황 자체가 또 너무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인 그런 이제 설치량에 대한 네. 그 상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업황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곁들여지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금 업종 분석하고 있는데 태양광이 쉬울 것 같으면서도 좀 공부할 게 있습니다. 그래야 개념을 좀 잡을 수가 있죠. 우리가 딱 떠오르는 거는 이제 산에 있는 그 그쵸. 패널만 딱 떠오르게 되는데 네네. 조금은 좀 복잡한 과정들도 있어서 오늘은 일단은 그 기본이 되는 폴리실리콘 이야기 좀 해보면서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이 태양광 제조 공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이 폴리실리콘이 태양광 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 또 최근 시세, 뭐 가격 흐름도 함께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저번에 저점 네. 가격대도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가격대보다 지금 4배에서 5배 정도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20 중반까지 어느덧 올라온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과거부터 좀 봤을 때 폴리실리콘 업체들의 이제 브레이크 이븐, 이제 수익화가 되는 시점이 네. 이제
달러가 이제 10에서 13달러 정도인데 이미 그 부분은 좀 넘어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폴리실리콘에 대한 이런 뭐 치킨 게임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그만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은 기업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늘어나는 이런 수요를 단기간에 좀 대응하기는 사실 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 법칙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제한적이면 자연스럽게 네. 뭐 가격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업황 자체는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이제 2022년 뭐 상반기까지도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정부에서 주도하는 이런 정책적인 흐름들이 강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수요는 늘어나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상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설치가 이제 170기가와트 정도까지로 좀 예상이 됐었는데 네. 그 상단이 이제 200기가와트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해상 풍력으로 치면 아직까지도 1기가와트가 안 되거든요. 네. 그 용량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일단은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가령 그렇죠. 피포지 이번에 회의에서도 이제 석탄은 아예 네. 예, 이제 점점 안 쓰기로 했고 이제 석유까지 안 쓰게 된다면 에너지 전력 양은 필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럼 더 많은 폴리실리콘이 필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이제 해상 풍력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네.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설치 기간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제 풍력 산업에 대한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정책적인 그런 흐름들부터 이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데까지 7에서 8년 정도는 잡고 사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환할 때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정집에서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네. 그 이제 생산된 전력을 또 판매도 하는 요즘 그런 또 재테크도 또 다시 부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접근도 부분에서도 훨씬 더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저번에 이제 또 떨어지면 어떡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번 하셨을 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태양광 산업과 관련주들이 힘을 못 썼던 것이 네. 중국 때문이었고, 그렇죠. 네, 중국의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저가 네. 폴리실리콘 생산. 그러니까 지금은 좀 약간 규제받고 있어서 중국이 멈칫하지만 네네. 또 신장 위구르부터 해가지고 이 지역부터 해서 저가 폴리실리콘을 공급하면 또 그쵸.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산업은? 근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정부에서 주도해서 좀 진행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탄소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실리콘 가격이 싸지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무역 이제 분쟁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패권 전쟁을 하고 전쟁이요? 패권 네.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규제는 오히려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자체가 폴리실리콘 가격의 상단을 더 열어놓을 수 있는 지금 얘기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갑자기 가격이 좀 저렴해지기는 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공급이 늘어나려면 증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주요 생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하반기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킬로그램당 지금 한 25달러까지 그쵸, 25에서 26달러 올라왔는데 정도. 네. 진짜 전성기 시절에는요 태양광 네. 관련주들이 이게 뭐 150달러 뭐 이 정도도 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당시에? 최고로 갔었을 때가 이제 뭐 이제 가장 초반대이긴 네. 하지만 400달러 수준까지도 굉장히 좀 그 높은. 시절. 네. 예. 그때는 뭐 엄청 났었죠. 진짜 어마어마했었는데 네. 물론 이제 그게 생산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하락을 했었는데 뭐 치킨 게임으로 한번 또 평정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다시 만약에 회복이 되고 이러한 친환경 흐름들이 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아예 그 최상단까지는 좀 어려워도 그래도 이제 뭐 어깨나 허리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그런 움직임으로 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관련된 기업들은 정말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폴리실리콘 가격은요 다른 원자재 이 가격 시세와는 다르게 유료 사이트에서만 공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는 그렇죠. 철광석 가격도 포털 사이트에서 매일 업데이트가 되는데 네네. 유독 이 폴리실리콘만
유료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시시각각으로 네. 지금 킬로그램당 변화를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딱 들으시고 나면은 지금 태양광 이야기를 한다면서 왜 폴리실리콘이 중요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바로 네. 지금부터 우리가 이 제조 공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왜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야 태양광 전체 혹은 폴리시콘을 만드는 사람들의 주가 기업들이 올라가는지가 이제 네. 이해가 되십니다. 네. 태양광도 제조 공정이 좀 복잡다단하죠.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오히려 이제 반도체 공정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음. 쉽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반도체 공정을 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네. 그 초반 웨이퍼를 만드는 부분은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웨이퍼라는 게 원반 같은 그렇죠. 그 네, 판. 그 판을 만드는 건데 그 판의 재료로 쓰이는 게 바로 폴리실리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태양광 시작에 이제 좁쌀이다, 이제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똑같네요. 반도체 시작도 폴리실리콘. 그렇죠. 네, 태양광 패널의 시작도 폴리실리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큰 판 안에다가 뭐 이제 인곳으로 똑같이 넘어가게 되는데 네. 일단은 넣어놓은 다음에 이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한 다음에 이제 둥근 인곳이라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 원통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원통 기둥 같은 네. 거가 인곳입니다. 네, 원통으로 길고 밑에가 조금 약간 뾰족한, 뾰족한.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런 뾰족한 것뿐만 아니라 사각형 인곳도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곳에서 모양을 만들고요. 그다음 똑같이 이제 슬라이스를 잘라서 이제 웨이퍼의 판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 그 부분들이 이제 또 가공을 조금 하게 되겠죠. 이제 절단단 면을 반도체와 똑같이 예. 이제 좀 작업을 좀 진행을 해주면서 기본적인 웨이퍼 판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태양광 공정 중에서 가장 기초 중에 기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랑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빠르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셀 공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단계는 굉장히 많습니다. 식각과 텍스처링을 하고요. 그다음 네. 확산을 진행을 하고 또 절연과 산화막 제거 그리고 반사 방지막 코팅을 또 진행을 해주고 전극 인쇄를 해주면서 이제 전극 소성까지 넘어가는데 네. 약간 좀 이제부터 네, 당황스럽네요.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공정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도체 공정 우리가 좀 자세히 배웠으니까 똑같이 식각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광 작업을 해서 반도체 이제 웨이퍼에 설계를 했었는데 그렇죠. 노광은 지금 제가 기억을 다시 되돌려주면 네. 설계 도면을 거기에다가 그렇죠. 네. 그려야 되는데 못 그리잖아요. 이게 미세하게 그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빛으로 쏴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딱 그 설계도를 거기다 씌우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산화막 제거 똑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압축을 하는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식각 작업을 조금 하게 되는데 일단 오염물질을 당연히 좀 제거를 해야겠죠. 그래서 네. 오염물질을 제거를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놓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노광을 하기 전에 이제 감광액을 발랐던 거랑 좀 유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산이라든지 뭐 POCI 가스 같은 거를 이제 분사를 하게 되면서 네. 이제 확산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연과 또 산화막 제거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산성 반응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제거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코팅을 해줍니다. 이 포코팅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은과 알루미늄을 좀 활용을 해서 좀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사율을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뭐 암모니아라든지 뭐 이제 수소가스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코팅까지 되게 되면은 이제 이 태양광 보시면은 앞뒤로 이렇게 뭔가 좀 감겨져 있다, 이게 판으로 덧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레이어를 쌓는다는 네.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작업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레이어까지도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일단 후면 쪽은 이제 은과 알루미늄 혼합액으로 좀 해서 전극 인쇄를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흐름들이 이제 전극 소성까지 나타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반도체도 똑같이 다 설계를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온을 주입을 했던 것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전기가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태양광 셀 제조 공정도 상당히 좀 유사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셀 윗면은 네. 반사율이 낮아야 되겠네요. 왜냐면 빛이 그쵸. 통과가 돼야 되니까. 네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하고 밑에면은 약간 좀 알루미늄 네. 같은 걸로 이제 막아주는. 막아주면서 왜냐면 이제 거기로 전기 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고 나온 것이 이제
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 막 집이라든가 산에는 막 그게 여러 장 쫙 붙어 있던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모듈 제조 공정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음. 이제 셀 다음에 이제 모듈이고, 그 다음에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솔라 셀들을 연결을 하는 게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산에서 보시는 그런 부분들 네,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아, 극을 이렇게. 네, 예. 이어주는 그런 움직임들로 이렇게 팍팍팍팍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릿속 예. 상상해 보시면은 그 모양이 딱 그려지실 거기 때문에 쉽게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양전지랑 EVA 시트 그리고 100시트 강화유리 순으로 이거를 좀 쌓아줍니다. 왜냐면은 이거 좀 보호를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고, 그다음에 똑같이 반도체처럼 압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압착을 해줘서 좀 합쳐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시뮬레이터에 이제 뭐 빛을 또 쏴줘 가지고 관련된 부분이 잘 진행이 되는지 잘 뭐 이제 겹착이 잘 됐는지 그리고 또 전력 출력은 좀 같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참 이 반도체 공정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우리 네. 반도체 공정도 설계 다 하고 나서 이제 똑같이 압축하고 또 포장하고 이게 나갔던 것처럼 비슷한 움직임들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 할 때는 네. 각각 공정에서 이제 대장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반도체 장비라든가 또 그 설계도 그리는 데는 이제 팹리스라고 해서 그렇죠. 공장 없이 그냥 그리는 친구들만 있고요. 그 다 부가가치가 있는데 태양광은 좀 이 판넬 만들기가 쉬워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관련 기업들이 네네네. 거의 폴리실리콘 쪽 기업 아니면 그렇죠. 이거 붙이는 네. 모듈 쪽밖에는 없어요. 그게 네네. 공정이 좀 쉬운가 봐요. 쉽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산업이 굉장히 좀 컸었고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도면이 필요하니까, 네, 도면도 설계대. 필요하고 이런 각각의 기술력이 좀 필요한데 네. 사실 셀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 보니까 이제 공정 자체가 뭔가 단순하다기보다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의 반도체랑은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세대별로 계속 이제 업데이팅이 되잖아요. 또 그런 움직임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태양광 모듈 여기 좀 제조 공정이랑은 조금의 차이는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그래서 뭐 공정별로 나눠져 있기보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폴리실리콘 기업들이 담당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셀 쪽 이제 모듈 만드는 네. 모듈 쪽에서 좀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했던 것은 이게 기술력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각국에 네. 좀 신기하게도 하나 두 개 정도만 지금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하나, 네. 독일도 이제 하나, 뭐 그렇죠. 바커라는 기업, 네네네. 또 미국도 다초 에너지라는 기업. 그러니까 그 기업별로 좀 기술력의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태양광이 뜬다면 네. 가장 최고의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은 그 기업이 네. 상당히 기술력은 뛰어납니다. 사실 이제 폴리실리콘 쪽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네. 뭐 전 세계 세 손가락에 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뛰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러한 흐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투자하실 때 뭐 하자가 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어쨌든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이제 기술력을 떠나서 일단 치킨 게임이라는 게 사실 이제 가격 경쟁을 바탕으로 생존에 대한 그런 경쟁을 하는 건데, 그게 일단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쵸. 예. 거기에서 살아남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예. 일단은 강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전 세계적인 폴리실리콘 기업들은 대부분 강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면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많이 늘어나고 네. 돈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에서 경쟁을 해서 살아남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 기업이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좀 보기 편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요. 이제 태양광의 수요 많아지는 건 뭐 다 알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투자의 입장에서는 이것 하나만 보자. 그러면 폴리실리콘 가격인가요?
뭐 하나만 봐야 됩니까? 아, 네. 폴리실리콘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태양광 산업이 이 폴리실리콘 가격의 흐름들을 공부를 해보시면은 정말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가격의 하락을 하기 시작했을 때가 이제 치킨 게임 얘기가 나오기 네.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됐었던 부분이고 지금 다시 업황이 좋아지는 것도 결국에 그 트리거를 만들어주는 게 폴리실리콘 가격이다 가격. 네. 보니까 그 부분들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정을 봤을 때도 폴리실리콘이 거의 이 태양광의 이제 기초이기 때문에 네. 이거 가격이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아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광 산업도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제 업종 분석 우리가 한 2개 정도 더 할 겁니다. 네네네. 다음 주부터는 어떤 업종을 우리가 다뤄볼까요? 요즘에 또 이제 음식료 관련된 네. 부분들을 또 네. 한번 또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소비주의 또 그렇죠. 소비주 꽂히죠. 한 꽃이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우리가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을 들을 텐데요. 태양은 결국 뭡니까?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H.O.T의 빛. I don't care. I don't care. 'Cause I don't care. 부자들의 돈 버는 습관, 돈을 다루는 능력, 자산 관리를 위한 꿀팁까지 내 돈은 내가 케어한다. I don't care. 부자 아빠 강영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전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나눴다가 네네네. 다 못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하고 네, 네. 진짜 이 전세 임대차 계약에서 중요한 게 만기 즈음에 네, 네. 특히 이제 임대차 입법 통과되고 작년부터 실행되면서 막 계약갱신 청구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네, 네. 이것도 함께 좀 정리를 해야 네. 됩니다. 일단 지난 시간 우리 전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정리하면 일단은 첫 번째는 전세 보증제도 전세 보증보험. 보증보험에 가입해라. 음. 두 번째는 임대인과 반드시 계약할 때 같이 참석할 수 있게끔 해라. 네. 세 번째는 당일날 확정일자를 꼭 받아라. 이 부분은 네. 이제 좀 네. 바뀌는 건 좀 이따 설명해 예, 주시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지금 가끔씩 사기 유형이 나오는데 등기를 대출을 받고 나서 이제 전세를 얻고 나서 그거와 동시에 같이 대출을 일으키는 임대인이 있어요. 가끔. 네. 그래서 네. 계약하실 때 특약사항에다가 잔금일까지 등기부상에 추가 변동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명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요 테크닉 이게 이제 네. 이게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 때는 등기부등본이 네, 깔끔하다가 마지막 예, 예. 잔금 전에 그때 대출을 일으킨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 2, 3일 정도가 걸려요. 이게 그 등기에 등재되는 올려내는. 게. 네. 그래서 그걸 이용하는 편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돈을 많이 전세금도 받고 대출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욕심이죠, 사실은. 이러면 안 되는데 가끔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나중에 2, 3일 있다가 등기부등본 한번 띄워보면 확실한 거니까요. 네. 입주한 다음에 그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었고요. 네. 오늘은 이제 중요한 것이 만기 날이 네. 다가왔을 예. 때의 행동 요령, 그렇죠. 특히 지금은 2+2 예, 아닙니까? 이제 4년을 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도 좀 하나씩 네. 하나씩 짚어보죠. 그냥 암기하기 쉽게 2+2 3개월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기가 되기 전에 3개월 이전에 집주인한테 이제 통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집주인이 저한테 통보를 하거나. 오겠죠. 네. 네. 근데 이제 문자를 줘도 좋고 네. 그다음에 통화를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녹취를 하죠. 네. 네, 녹취하고 문자를 보낼 때는 날짜와 이런 거를 다 명기해서 보내고 네 알겠습니다라는 답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근데 보낼 때도 네, 이제 첫 번째 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더 이게 살겠습니다. 이러면은 안 된다고 하던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합니다. 뭐 이렇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년을 더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계약갱신 요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 이게 지금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많은 게 네. 묵시적 갱신하고 계약갱신 요구권하고 헷갈려 하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2년을 살았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 3개월까지? 네. 아니 3개월 동안에 이제 만기가 지나버린 거죠. 아무 네. 말도 안 하고 집주인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네.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이나 이런 데 집값이 전세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는 올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주인도 그냥 더 이상 올릴 의사도 없고 네.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은 계속 살고 싶으면 네.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만기가 지나요. 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부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아무 때나 임차인은 나갈 수가 있어요. 예. 3개월 이전에 통보만 한다면. 예. 근데 만기는 2년이 연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고 네. 나는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임차인을 위한 법이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네. 그게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넘어갔다는 얘기는 나는 이제 자유계약 선수가 된 거예요.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아무 때나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6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2년을 더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기가 되기 3개월 전에 네.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면 예. 이제 더 사는 거죠. 그럼 6년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왜냐하면 되는 첫 거예요. 번째 2년이 끝났을 예, 때 우리가 예. 계약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 쓸 수가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안 쓴 거잖아요. 그렇죠. 안 쓴 거죠. 예. 계약갱신 요구권은 안 쓴 거예요. 그게 예. 묵시적 갱신, 아니, 계약갱신 요구권을 안 쓴 거예요. 묵시적 갱신은. 그럼 이제 2년 살고 예. 그 2년 앞 3개월 내에 이번에는 자기가 예. 갖고 있는 그렇죠.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 쓰면 그렇죠. 총 6년을 살 수가 6년으로 있게 쓰고 되니까. 8년 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예. 예. 임대차 3법이 생겨가지고 이제 세 가지가 됐잖아요. 예.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요구권, 이제 전월세 상한제. 예. 지금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작됐죠. 예. 근데 그 전에 잠깐 그 전월세 상한제 그 5% 네. 올려주고 안 하는 것도 계약갱신 요구권일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 5%를 또 안 올려줘도 됩니까? 세입자가? 왜냐면 아니 예. 이제 주인이 요구하면 올려줘야죠. 근데 예. 주인이 요구하지 않는데 올려줄 필요는 없죠. 요구하면요. 요구하면 5%까지만 올려준 법적으로. 근데 그거 못 올려주겠다고 하면요, 세입자가. 그럼 나가야죠. 그건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때 예. 주인은 5% 이상을 올릴 수 없는 없죠. 거고 예. 2년을 더 살 의무를 주는 거예요. 예. 근데 5%를 반드시 넘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무조건 5%를 요구하겠죠. 집주인은. 5% 요구하고 만약에 예. 그게 최대치니까. 관리비라든지 반전세가 있어서 한 2개월 정도 미납이 있잖아요. 예. 이거 계약갱신 요구권 못 써요. 주의하셔야 돼요. 어, 관리비가 10만 원이든 뭐 어쨌든 그런 것들을 미납한 경우가 있으면은 예. 집주인의 권한으로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없게 돼 있으니까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입자분도 그렇고요. 또 집주인분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지금 한 코너에서 다 설명 못할 네네네.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한 네. 사안이 많습니다. 맞아요. 예, 많고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집주인하고 이제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기존에는 굉장히 좋은 관계로 있었다가 네. 이런 제도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어떤 그 원칙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법대로 건좀 하게 되는 있어요. 거죠. 예, 예. 예, 원리 원칙대로 예. 하게 되는. 어쨌든 기본 기억할 것은 네. 2+2 음. 3개월. 네. 예. 첫 계약이 끝나기 3개월 전에는 서로의 의사를 표시해야 네, 됩니다. 맞습니다. 예, 계약갱신 청구권을 네. 사용합니다. 네. 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시하고 이제 최근에는 뭐 계약서에도 이런 걸 반영하자 이런 이제 맞습니다.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제 실은 6월 1일 네. 부터 이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죠. 네.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또 어떤 제도인지 간략히 설명 좀 네네. 해주고 이거 임대차 뭐 전월세에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일단 전세가 좀 줄겠죠. 네, 전세가 좀 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은 이게 전월세 계약 신고는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는 이미 하고 있었던 제도예요. 예. 이제 신고를 관할, 구청, 시청에다가 했었는데 요번에 시행되는 임대3법에 있는 녀석은 네. 주민센터에다 신고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별개예요. 시청하고는 별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계약을 하면 1개월 이내에 30일. 주민센터 네. 네, 1개월 이내에 뭐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고요. 이렇게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요. 대상은 어떻게 되냐면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네.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초과. 초과. 네. 그러니까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하로 받는 거는 그냥 거의 무상으로 주고 있다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거의 해당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1년간은 계도 기간에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어기시면 이 과태료 대상입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는데 임차인이 내는 건 아니고요. 임대인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아무나 신고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도 할 수 있고 임대인도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도 신고해 줄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게 네. 안 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 그 법에 네. 원래는 할 필요 없다. 공인중개사가 해야 네. 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그걸 삭제해 달라고 네, 그러니까 한 뭐 거고. 자기네 돈 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네. 식의 주장이에요. 사실 네. 뭐 업무가 많으시니까 월세 뭐 근데 그럴 수 현실적으로는 있는데, 아마 또 음. 중개업소 사장님들이 하게 되겠죠. 또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아, 아직까지는 네. 그렇다 네. 보니까 근데 임차인은 안 해도 불이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임대인이 할 거예요. 네. 임대인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근데 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되느냐? 음. 일단은 당국에서는 이제 거래 투명성들을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국토부 알고 실거래가가 있죠. 있어서 이미 하고 거의 있죠. 이제 정착이 됐는데 네. 임대차 계약은 채 30%도 이게 네. 알려지지 않아서 전세 월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시세를 맞아요. 완전 전적으로 전세 이제 시세를 파악할 수 부동산 있는 거예요. 중개업소에게 예, 의지해야 맞습니다. 되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세 가격을 빌라 같은 거 못 아는 모르니까. 경우가 생기니까 이걸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음. 데이터가 남겠죠. 네. 그러면 이제 아 내가 전세 얻을 때 왜 여기 나 너무 비싸게 얻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 거죠. 이게 생김으로써. 네.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 세금이죠. 이걸 결국은 음. 국세청이 가져갈 거다. 예, 과세가 네. 결국은 될 거다. 우리 네네. 강용수 대표, 강용수 씨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결국에는 이게 세금 부과로 이어진다, 아닌다.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하지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왜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수순인 것 같아요. 여태까지 어떤 뭐 예. 느낌입니까? 예, 느낌적인 여태까지 느낌?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좀 뭐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은 얼레고 달래서 시작을 하고 네. 조금 더 강화하고 조이고 이제 팔게끔 유도하고 이런 식의 컨셉을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니까 뭐 줄여야겠죠. 아마 그리고 이제 고가 네. 전세라든가 또 뭐 음. 월세도 요즘엔 뭐 월 200만 원 이상의 월세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 강용수 대표의 개인적인 전망이고요. 아, 그럼요. 네, 개인적인 겁니다, 이거는. 예. 전망으로 이게 결국은 네. 이제라는 것이고요. 네. 당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전혀 아니다. 네네. 네.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예, 계약의 예, 예. 투명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네, 자, 이런 과정에서 요즘에 전세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맞습니다. 예. 전세가 이제 점점 줄고 있는데요. 저번에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전세가 왜 생겨났는지 네.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이제 임대 보증제도 의무화, 네. 이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요구권 등이 생김으로써 예. 임대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세요. 그래서 전세가 자연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줄 수밖에 없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들한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이제 전세를 주고 싶지만 못 주는 거죠. 못 주는 형태가 되고. 근데 이게 또 반대쪽으로 우리가 이게 계층 사다리잖아요. 전세 제도라는 게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계층 사다리인데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주택이 있어요. 내 네. 집이 있는데 전세를 사시는 분이 많아요. 왜냐면 위주택이 두려워서 예. 이제 똘똘이 하나 준비해 놓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전세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전세 수요자는 더 늘어나고 있어요. 네. 예,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전세의 월세 전환 관련해서 이제 여러 좀 그게 속도가 느릴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전세 살던 분을 월세를 바꾸려면 시간이 내줘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럼요. 예. 현재 목돈을 내줄 수 있는 집주인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근데 전세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예. 반전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억의 전세를 줬었는데 네. 전세가 3억이 올라요. 그러면 나는 5억 전세에 5억 보증금 5억에 반전세가 되는 거죠. 3억 원에 바꿔- 대한. 그러니까 나는 돈을 내줄 필요도 없이 반전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연적으로. 다음에 그 3억 원에 대한 월세를 쭉 모았다가 그렇죠. 다시 뭐 1억씩 피드백. 그 전세를 이건 네. 결국에는 뭐 그러니까 원하는 그림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는 전세를 얻으시는 실수요자분들, 네. 이 계층 사다리에 계신 분들만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가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우리 강용수 대표의 또 밀접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네. 또 이것도 큰 이슈였기 때문에 주택 네. 임대 사업자 네. 이제 혜택 축소라고 하겠습니다. 폐지라기보다는 네네. 이제 여기에 대한 간략한 핵심 내용과 네. 주택임대 네. 사업자 제도를 사실은 오래된 제도예요. 이게 이 요번 정부에서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제도고 그 전보다 많은 분들이 활용을 했었는데 한 3, 4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본격화됐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파트를 갭 투자하시면서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하신 분들이 사실 좀 많았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정부에서는 이건 좀 투기에 가깝지 않냐. 그래서 좀 그만하기를 권하고 있는데 실제 주택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하지 않는 거죠. 네. 매도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그래도 없는 물량이 네. 순환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정부에서 이제 강수를 좀 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집값이 안정세를 찾으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를 좀 해보면 네. 이제 기존의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많은 혜택을 좀 줬죠. 네. 대출도 좀 쉬울 네네, 수가 그렇죠. 있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합산을 예. 배제하는 개별로 예. 매기기도 하고. 근데 불이익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양도세 네. 나중에 이제 팔 때 예. 양도세 왜냐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다주택자니까 중과를 매겨질 텐데 네네네. 이제 중과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이 유도를 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주택임대 사업자 제도라는 네, 것이 집값 상승에 주범으로 좀 몰렸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도를 없앴는데 지금의 관건은 그것을 다 마치고 나온 분들에게 기존에 약속했던 게 이제 양도세 중과를 안 하겠다는 건데 네. 6개월 내에 팔아라.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중과를 네. 한다. 예. 예. 그냥 아파트라든지 네. 이런 단독의 건들은 관계가 없는데 네. 다가구나 다세대의 이제 원룸 이런 거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6개월 안에 팔기는 불가해요. 이게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네. 그리고 6개월 안에 등기 쳐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각자의 건물로 그 호수가 다 되기 때문에 네. 12%를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뜻 살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추가로 있는 분이 그걸 또 살려면 예, 아니, 이주택자가 무주택자여도 무주택자여도 방이 12개면 등기 권리증이 12장 나오는 12장이니까. 거니까 12%가 네. 되는 거죠. 네. 첫 주택만 1.5배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팔리지 않아요. 아무도 사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태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좀 물량을 좀 확보하려는 게 정부의 뭐 의지와 목적인데 정부에서 그러면 LH에서 인수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거기에 좀 이 다주택자 물량을 좀 쏟아낼 수 있을까요? 양도세 중과도 뭐 안 됐고 주택임대 그러니까- 사업자 뭐 이런 혜택 뺏는 것도 안 된다면 물량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법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거는 질이 좋은 네. 주택이거든요. 아파트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지금도 충분히 폐지가 이미 돼 있는 거고 아파트 부분은 예. 그 이제 빨리 팔기를 원하는 건데 그 당시에 6개월 안에 팔으라고 했으면 아파트들은 팔 수 있었던 기간이 가능하거든요. 예. 단일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온 걸 요번에 이제 아예 뭐 폐지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카드를 던지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하여간 좀 이것은 마음이 정부도 뭐 아마 정부도 또 더 네. 논의를 할 것으로 예, 보이고요. 예. 아직 예. 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네. 예, 이제 그렇다는 기조가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 지금 110주째 상승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매매 시장은 거래 절벽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거래가 안 실리면 이건 아직은 가격은 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정확한 가격이 예, 아닌 거죠. 아닌 네. 건데 그래도 좀 걱정되는 게 임대차 시장이 음. 잘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또 서민들과 굉장히 직결된 문제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한 주택이 있어서 있고 전세를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여유가 있으신 분이니까. 근데 무주택인 분 전세 사시는 분들은 이거 굉장히 힘드신 거거든요. 네. 이게 좌절감도 느끼실 거고 집을 장만해야 되는데 계속 전세값은 오르니 어찌 집을 장만하겠어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 전세값도 오르면 이게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것들을 빨리 좀 안정되게끔 해주는 게 우리 정부의 일이고 우리 사회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전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코너 조정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I don't care 이 코너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네네. 우리 부자 아빠 강영수 씨, 강영수 네. 대표 뭐 끝으로 이제 많은 부자 아빠를 꿈꾸는 네네. 분들이 있을 건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한마디를 해주고 싶다면요. 지금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 부자라고 하면은 뭐 투기해서 부자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오해를 도 많이 하시고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시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은 반드시 있고요. 대한민국이 현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시고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좌절이 오거나 상황적으로 안 좋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그 목표를 놓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리시면 반드시 부자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으니 함께 하십시오. 네. 혹시 부자 아빠 강용수 씨의 그 스토리는 저희가 첫 코너부터 해서 네, 한 네, 네. 5회 정도 예. 그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제 네. 그걸 보시면 어떻게 해서 흑수저에서 네, 네. 이 자리에 오게 됐는가도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오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아유, 소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더 건승하시기를 예.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돈케어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끝곡으로요 마이클 부블레의 홈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from Paris or Rome, but I won't